가계대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입니다.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로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2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이 개원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필수 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행태가 만연했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면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택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을 끌어올렸던 시멘트 업계에 찬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4분기부터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한 가계대출 급증의 불똥이 금융 취약계층인 중저신용자에게 튀었습니다. 당국이 주담대를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은 금리를 올려잡으면서 중저신용자들은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 보험대출 같은 불황형 대출 상품으로 내몰린 겁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이어 가장 지분이 큰 신용대출. 지난 1년 사이 5대 은행의 주담대가 45조 원 가까이 급증한 반면 신용대출은 7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담대 상품을 늘리고 불경기 속에 부실률이 상승한 신용대출은 축소한 결과입니다.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도 고신용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이 지난달 새로 내준 일반 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17점에서 938점 사이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하단과 상단 모두 높아졌습니다. 시중은행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저축은행과 상호조합은 부동산 PF라는 대형 악재를 맞아 올해에만 대출을 13조 원 넘게 줄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금융서민들은 카드론과 보험약관 대출, 마이너스 통장같이 금리가 높은 불황형 대출 상품에 몰리고 있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달 말 41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생명보험사의 납입보험금을 담보로 받는 보험약관 대출은 52조 원으로 1년 사이 4조 원이 늘었습니다. 연초 감소 추세였던 마이너스 통장도 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본격적으로 높인 4월 말부터 3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다음 달부턴 이금융권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카드론과 보험대출 같은 불황형 상품조차 더 받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에 정책형 대출 상품과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의 흥행으로 주담대 수요 급증을 사실상 유도한 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집을 좀 사라고 집값의 90%를 대출해 준다든지 하다가 갑자기 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DSR 금리를 적용한다든지 금리를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서민들이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게 수백만 명의 서민들이 이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안전한 수익을 추구한 은행과 뒤늦게 주담대를 잡겠다며 칼을 뽑은 당국이 중저신용자들을 은행의 신용대출에서 이금융권의 불황형 대출로 밀어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제2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양제 주사는 물론 가격대가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하는 무릎 주사까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가입자들이 늘면서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손보험의 현주소 박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비급여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지시는데요. 12만 원 정도 나오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견서 같이 드리거든요.
과잉진료와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 14곳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4.5%로 지난해 말 대비 19%포인트 늘었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 이미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나 전립선 결찰술, 비급여 주사,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 항목의 경우 병원별로 가격이 제각각이라 주사 한 대에 많게는 수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실제 134개 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해본 결과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최대 2,500만 원의 편차가 발생했고 전립선 결찰술은 1,180만 원, 비급여 주사도 4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암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체력이 떨어지니까 의사들이 이제 비급여한 영양제를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비싼 거는 500만 원 정도 이런 거를 뭐 병이 없는데도 이제 특히 비급여 진료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 비용이 커 악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실손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1분기 1975건에서 올해 1분기 2285건으로 1년 새 16%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과잉진료에 따른 무분별한 실손보험금 지급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 실손보험의 누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적이 되어 왔는데 대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네, 먼저 여러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제가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추려본다면 네. 먼저 과거 실손 의료보험의 잘못된 설계, 그리고 미흡한 비급여 관리, 그리고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이 근본적으로 과거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상품을 잘못 설계한 책임도 좀 있습니다. 현재 손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과거에 출시된 실손보험인데요. 이 판매 경쟁으로 인해서 자기 부담률이 대부분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률이 0%입니다. 말 그대로 가입자의 비용 부담 없이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네. 예, 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기에도 적합해서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이라는 관행까지 이어지게 만든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기 부담금이 0%라고 하면 참 이런 상품이 있을까 또 싶은데 이런 1세대 실손보험의 가입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무려 880만 명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출시된 자기 부담률 10에서 20%짜리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무려 2천만 명에 달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즉 이제 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다는 한계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비급여는 진료량이나 진료 수가를 관리받는 급여와 달리 사실상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또 진료 횟수나 양도 남용해서 과도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비급여 문제는 결국 필수 의료 공백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예, 화면을 좀 함께 보시겠는데요. 네. 최근 5년간 신규 개설된 일반 의원의 진료 과목 신고 현황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의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렇군요. 이 진료 가격과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로 높은 수익 실현이 좀 가능해지면서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공급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또 실손을 악용한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있는데 그동안에 정부는 왜 이거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지 않았던 겁니까? 네, 사실 이 실손보험을 강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그 본래 취지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보험으로 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그 본래 기능이 위축될 것이고 결국 이 국민들의 의료 격차
격차도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그간 이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갱신 주기를 줄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실손보험을 좀 개편해 왔는데요. 네. 지난 2021년에는 이 보다 합리적인 보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4세대 실손보험까지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입률은 현재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과거 팔았던 상품의 보험금 누수가 좀 큰 상황이고 네. 예, 지난해에만 해도 2조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마저도 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매년 수조 원의 이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그 상품을 갖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대안책은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누수가 큰 비급여 항목별로 좀 규제를 해나가는 핀셋 규제 방식이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영양제나 무릎 주사 그리고 도수 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주로 이뤄지는 항목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가격 규제 또는 횟수 제한 이런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이 비급여 가격에 대한 기준, 수가 마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복지부 주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금융당국 주관의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 개편 작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런 비급여 가격 규제와 같은 새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증시에 새로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해제 날마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한 조단위 기업도 매물 폭탄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남은 하반기 의무 보유 확약이 풀리는 기업이 여전히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의류기업 노브랜드는 상장 첫날 주가가 287% 뛰었지만 오늘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되자마자 주가가 약 3% 하락했습니다. 올해 최대 증거금을 모았던 HD 현대마린솔루션 역시 지난 8일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기업 공개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으로 해제 시 주식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 주가가 하락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된 새내기 기업은 이달에만 13곳으로 해제 당일 주가는 평균 6%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는 곳이 50곳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 매물이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하는 따따블 열풍으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과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한 TDS팜 역시 한 달 뒤 풀리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25.6%로 현재 유통 물량의 3배가 거래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면서 새내기주가 급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의무 보유 확약 해제 시점이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단기적인 수급상의 요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조금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금융당국도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며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하반기 내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고금리와 공사비급 등 여파로 주택 공급이 부진한데 이상하게 잘 나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집 짓는 데 들어가는 시멘트 관련 종목들인데요. 가격 인상 효과를 톡톡히 누른 영향인데 좋은 시절 이제 다 갈지도 모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시멘트 회사 7곳의 매출은 전년 대비 3%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착공이 줄면서 덩달아 판매도 줄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격을 인상한 효과가 반영되며 수익성을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에 시멘트 제조 원가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비용 부담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판매량을 높은 가격으로 만회하며 때 아닌 호황을 누렸지만 곧 끝물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나마 회사의 실적을 지탱한 가격 인상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착공이 늘긴 했지만 지난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에 불과하고 인허가는 계속해서 감소 중입니다. 통상 착공 이후 반년 뒤 시멘트가 투입되는 만큼 앞으로 시멘트 판매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시멘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PQC인데요. 올해의 Q 생산량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부터 착공 물량이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Q의 감소는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 수혜는커녕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은 비아파트 공급에 치중됐고 설상가상으로 가격 하락 압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다음 달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공사비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멘트주의 가격 인상 효과 소멸 시점을 4분기부터라고 보고 투자에 신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미래 항암 치료제로 표적 단백질 분해 TPD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TPD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서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TPD가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TPD가요, 질병을 일으키는 이 표적 단백질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는 차세대 기술로 최근에는 근본적인 항암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신약을 만드는 일종의 플랫폼인 셈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난치병 치료제로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약물 하나가 여러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어서 기존의 고농도 약물보다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러면서 일찍이 화이자나 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미국 기업 아르비나스의 파이프라인 개발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최근 비만 치료제 양대 산맥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가 유망 TPD 스타트업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시리즈 투자에 참여하면서 업계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실제 글로벌 TPD 시장은 빠르게 커져서 2021년 약 6천억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4조 5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상용화된 TPD 신약이 나왔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 시장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의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에서는요, 전통 제약사와 또 바이오텍의 협업이 좀 지난해부터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유한양행은 업테라 등 TPD 전문 바이오 벤처와 공동 연구 계약을 맺고 TPD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바이오 벤처 유빅스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TPD 기반의 전립선암 치료제를 전 세계에 상용화할 때 독점하는 이 독점권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유한양행은 내년 6월에 이 미국에서 해당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기업은요,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TPD를 최근에 이제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6월에 미국 기업 프로테오 반트 사이언스, 그러니까 지금의 SK 라이프 사이언스 랩스죠, 네.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립선암 그리고 유방암 등 9개의 TPD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은 없지만요. 네. 매출의 80%를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TPD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뭐 올해 지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로 이제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지금 러브콜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네. 지난해 영업이익 약 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장
상장 전부터 수익을 창출해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 눈에 띄는 성과는요, 지난달 미국 대형 제약사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의 TPD 기술을 최대 1조 3천억 원 상당의 마일스톤을 받는 조건으로 수출한 점입니다. 물론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요. 네. 금액으로만 보면 굉장히 큰 빅딜인 거죠. 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이 버텍스 파마슈티컬의 골수성 백혈병 치료 물질을 기술 이전한 데 이어서 또다시 빅딜을 체결한 겁니다. 이 또 오름 테라퓨틱은 TPD와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로 불리는 것들을 융합한 원리로 기술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면서 글로벌 업계에서 경쟁력 우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실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일상 중으로 지난 2022년부터 TPD 기반의 유방암 치료제를 임상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 오름 테라퓨틱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10월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 공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국산 항암제 렉나자의 FDA 승인 이후의 경영 방향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오픈 이노베이션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탄생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도입하여 바이오벤처사와 학계와 공동 연구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제 유한양행은 이번 성과를 회사 발전의 이정표로 생각하고 제2, 제3의 렉나자 탄생을 위해 더욱 R&D에 집중해 나갈 것이며 조욱재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오늘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또 다른 렉나자 탄생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R&D 투자를 통한 혁신 신약 발굴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계속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저희 매출의 약 20% 이상을 R&D 연구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 거의 2,500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가 투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신후보 물질을 도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후보 물질만 8개, 내년에는 12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설명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도 계속 강화할 방침. 빠른 성과가 기대되는 허투 양성 고형암 치료제와 알레르기 치료제는 각각 ABA 바이오와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받은 후보 물질로 성공 시 또 다른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가 됩니다. 유한양행은 유망 후보 물질 도입 외에도 글로벌 공동개발 계약, 전략적 투자, 대학과 연구소 지원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체 신약 상용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판매망 구축 등을 위해서는 아직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설명. 한편 조욱재 대표는 렉나자 단독요법 허가와 관련해서 존슨앤존슨과 논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